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025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이제 7일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왜 빨리 공수처가 집행을 안 하냐 그러면서 좀 피가 막 윤석열 빨리 체포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셔도 경호처에 여러분들이 인력이 한 500명 돼요. 거기 안에. 거기는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국가시설이라고 하면서 비밀지역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알아보셨듯이 들었죠.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보고 여기저기 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가장 뭐냐면 이제 그 형법 제 110조와 111조입니다. 110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110조, 111조 하면 막 헛갈리잖아. 간단하게 얘기할게.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 막 형법 110조는 막 늘어뜨려 막 얘기하잖아. 그런 거 없어. 형법 110조는 저기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 그래서 경호처가 거부를 했어요. 압수수색을. 근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을 내주면서 이번에 형법 110조랑 111조는 예외 조항을 뒀다는 거야. 필요 없다. 이거는 윤석열 개인이 그러니까 형법 110조와 111조는 대통령일 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형법 110조와 111조는 대통령일 때 군사상 기밀이고 직무상 비밀이지만 이거는 윤석열은 어디까지나 내란 수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체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집행이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어. 직무가 정지됐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은 대통령을 체포하라가 아니라 윤석열을 체포하라잖아요. 그쵸?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윤석열 체포하는 거랑 군사상 비밀이랑 무슨 상관이야? 윤석열 체포하는 거랑 직무상 비밀이랑 뭐야? 얘는 이미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호처가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내세웠던 형법 110조와 111조는 이미 법원에서 걷어냈다. 그래서 이제 체포의 시간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과잉 충성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윤석열을 우리는 국민의 종으로 생각하지만 경호처에서는 자기의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오바 떠는 놈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부지법에서도 이런 영장을 낸 거야. 뭐냐?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특히 그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지 않다거나 어떤 수색을 할 때 방해를 하게 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찰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5년 이하의 징역은 지네가 뭐 어떤 변호사를 사갖고 다툼을 하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 박탈이 있는 거야. 공무원 박탈. 평생 공무원을 해야 되는 놈들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무원 자격 박탈을 하면 굳이 누가 나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번에 공수처의 집행을 맡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현행범으로 왜 직권남용으로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경호처법에 절대 그 경호처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안 되는데 만약에 경호처법은요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는요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법을 무시하면 이건 직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집행을 막는 순간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공수처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갖고 경찰 기동대
특공대는 아니고 기동대, 뭐 거기에 특공대가 포함될 수도 있죠. 경찰 기동대와 함께 들어가서 윤석열을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거, 이거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데 이걸 이재일 변호사도 나중에 써먹어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계속 경호처에서 윤석열 끝까지 경호를 하겠다라고 떠드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군사시설,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이잖아요. 여러분들 용산 관저에 있을 때, 용산 집무실에 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한남동에 있어요. 한남동이 무슨 군사 비밀 지역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면 윤석열이가 체포가 임박되면 용산 집무실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 한남동은 그냥 자는 데야. 관저. 그냥 집이야. 관저인데 무슨 여기가 군사상 비밀지역이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체포가 임박되면 용산 집무실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거기에 가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뭐 체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는 박종준 현재의 경호처장이 박종준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그 경호처장이 전부 협조해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처장이 협조해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만약에 윤석열 체포조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박종준부터 제압할 거예요. 경호처장 제압하면 끝나요. 뭐든지 대가리 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나 경찰 기동대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얘네들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해줬고 단서를 달아줬잖아. 여기는 110조랑 111조는 예외조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을 감쌀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란 수계와 함께 또다시 쿠데타 세력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죄를 면면해요. 이제 더 큰 책임은 누가 있냐면 결국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지금 최상목이잖아요. 지금 경호처는 최상목이의 명령을 따르거든요. 최상목이가 협조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최상목이는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안 하겠죠. 최상목이는 그냥 알아서 하게 뒷심주고 있겠죠. 결국은 다 최상목이 목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나중에 최상목이한테 돌아가는 거고 결국은 저는 뭐를 가장 예의주시하게 보냐면 오늘 공수처장의 도어 스태핑을 좀 봤거든요. 공수처장의 도어 스태핑을 좀 봤더니 이래서 윤석열이가 오동훈이를 공수처장에 임명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일단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보면 그냥 어떤 진골도 아니고 뭐 서울법대 경기고 서울법대 이런 라인도 아니고 그냥 사람 좋기로 소문나고 순한 사람. 왜 그러면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쵸?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마음만 먹어갖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같이 머리 좋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 같은 놈을 만약에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면 상황이 반전되면 머리 좋은 놈들은 주인을 물거든요. 윤석열이가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착하고 무덤덤한 사람, 내가 오동훈이라는 공수처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가장 먼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어디 목사님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라서 좋은 사람, 어쩌다가 시켜주니까 공직에 들어온 그런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근데 오동훈이도 보면 이제 도어 스태핑까지 오늘 한다라고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한 거는 뭐냐면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동훈이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무 존재감 없이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윤석열의 바람은 공수처를 아무 존재감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는 사람을 앉혀 놓으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이번에 결국은 그 공조본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오동훈이가 오늘도 이러잖아. 앞에서 대통령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 그냥 그 사람 인성 같아요. 근데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임명했으니까 집단에는 고마웠겠지. 응? 근데 그 사람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의 체포는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어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저는 상징적인 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상징적인 게 뭡니까? 수갑이에요. 윤석열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윤석열은 반드시 수갑을 채워갖고 끌고 나오는 모습이 공수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2019년에 투쟁해갖고 공수처 잘 만들었잖아. 결국은 내가 그랬잖아. 언젠간 쓸모가 있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검찰이 반대하고 국힘당이 반대하면 언젠가는 저 조직이 꼭 쓸모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국힘당이 반대하면 좋은 거야. 조선일보가 욕하면 좋은 거야. 언제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줄게요.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막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거 얘기해 줄게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검찰에 비해서 공수처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형편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 그러면 검찰은 이미 박근혜를 구속해봤고 이명박을 구속해봤고 이미 수많은 정치인들 잡들이 하는 거에 경험이 많죠. 생각해보면 그쵸? 검찰 새끼들은 이미 이명박도 잡아봤고 박근혜 탄핵도 적폐청산도 해봤고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건 검찰이 훨씬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야, 이 사건 그냥 검찰에서 수사했었으면 더욱더 세련되게 윤석열을 체포하고 더 망신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반대입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어설퍼 보여도 공수처가 공조본 경찰과 협조해서 윤석열을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왜? 검찰이 스타가 돼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검찰에게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잘해갖고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굉장히 공을 세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특검 출범에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이 가요. 그쵸? 검찰 저렇게 수사 잘하는데 왜 특검을 해야 돼? 이딴 얘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인력이 없고 윤석열 체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이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이 답답하니까 야, 검찰한테 맡겨갖고 저 윤석열 빨리 잡아와갖고 조지면 이미 검찰, 왜 그러냐면 검찰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거든요. 검찰 전체를 희생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할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는 조직 검사 동일체의 사실상 집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야, 검찰에게 이 사건을 맡겼어야 돼 막 그러는데 전 반대예요. 공수처가 왜 존재하고 앞으로 공수처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왜 키워줘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대통령을 처음으로 체포를 하거든. 여태까지 공수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제대로 하나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해결하는 사건이 대통령인 거야. 그럼 앞으로 공수처는 뭐야? 대통령도 잡아갖고 구속시켰던 사람들인데 앞으로 검찰총장이건 뭐건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런 양날의 검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뭐 경호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에요. 안 그래요? 윤석열 지금 길거리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돌 맞아요. 나는
윤석열이가 경호가 필요 없는 감옥에다 갖다 놓으면 윤석열은 가장 안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 때 가장 윤석열을 위하는 집단이면 적극 협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경호처가 뭐야?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에 최대한으로 지켜내는 게 경호처 임무잖아. 감옥에 가두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 응? 경호처들 머리를 써. 니네가 아무리 경호를 해도 윤석열이가 밖에 돌아다니면 항상 위험에 노출된단 말이야. 가둬놓으면 안전하잖아. 밥도 알아서 하루에 3끼 먹고 경호가 필요 없잖아. 응? 독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뭘 하려고 그랬죠? 요거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레임 전환이에요. 이제 중요한 프레임 전환의 시기가 왔어요. 김건희 특검 잊어버리세요. 김건희 특검 잊어버리세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란 특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김건희 특검을 여러분들 주장했던 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그렇게 요구했던 건 뭐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 사유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건희를 저렇게 주가 조작 막 하려고 그랬던 건 뭐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 사유를 찾으려고 여태까지 찾은 거고, 명태균도 신경 쓰지 마요. 명태균, 김건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탄핵만 하면 끝나요. 모든 거는 이젠 탄핵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쵸? 그냥 탄핵은 뭐야? 여러분들 탄핵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탄핵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돼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요, 김건희는요 그때 특검 받을 걸 하면서 땅을 칩니다.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때 만약에 했으면 특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방해됐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 사면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정권 바뀐 다음에 김건희 특검 들어가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건희 못 나와요. 특검부터 검사들의 수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윤석열만 탄핵시키면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 게임 셋. 60일 안에 대선, 정권 교체, 검찰총장 교체, 특수부 그 라인 다 해체, 중앙지검장 교체, 검찰 라인 다 교체, 감사원, 국방부 다 교체. 교체된 다음에 김건희 특검 딱 해봐요. 어떻게 되나?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쌍특검이 이제 어제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통과되면 좋지. 통과되면 좋지만 너무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영세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권난동이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친윤이 더 핵심적으로 지금 특검이나 이런 더 이제 똘똘 뭉쳐갖고 반대 여론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아마 부결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에 그 명태균 게이트 선거법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그 엮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지난번에는 이탈표가 5표가 됐었거든요. 195표가 나왔었죠. 5표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김건희 특검 부결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내란 특검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번 내란에 있어서 사실상 그 지역구나 이런 데서 압박을 받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전부 같이 거부했다가는 나중에 내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는 204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내란 특검도 통과를 찬성을 하는 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쌍특검이 거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들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속상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여러분들 왜 지금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거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국회 대표로 이제 탄핵 위원장이잖아요. 거긴데 그 아까 이재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탄핵 때는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권난동이었어요. 그래서 권난동이가 이제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때 무슨 그 서면이나 이런 글들을 누가 썼냐면 금태섭이가 썼었어요. 근데 이번엔 민주당은 외부에 있는 인사들, 전 뭐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LKB의 전 판사, 뭐 대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서면들을 전부 그 제출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간결해요. 이거 대부분이 설 전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왜 최상목이가 배신한 거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탄핵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탄핵은 진짜 징계 사유야. 그치? 내란은 뭐 내란의 계엄령 이거는 형법상 죄야. 무슨 말씀드려요? 이거는 탄핵 사유랑 전혀 관계가 없어. 윤석열이가 요번에 징계만 받아갖고 파면되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탄핵 심리는 징계 사유라는 거야. 징계 사유.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 있죠. 누구를 체포하려고 그랬다, 성관이를 침탈하려고 그랬다, 뭐를 하려고 그랬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윤석열에게 쌓여지는 나중에 형법상 죄야. 죄. 그쵸? 탄핵은 징계이기 때문에 탄핵만 되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직이 박탈되면서 나중에는 네가 내란을 통해서 내란 수괴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는 이제는 공수처 또는 검사들이 그거에 맞는 죄나 형법들은 마구마구 올려갖고 뭐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탄핵 사유는 간단해.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국무회의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헌재는 이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위급한 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었냐? 그건 전혀 뭐 국가의 재난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포고령, 그 포고령에 담겨있는 내용들도 현재의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쵸? 왜? 전쟁 중에도 국회는 열려야 되는데 윤석열은 대놓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가 가장 강력한 윤석열 탄핵 사유예요. 요거 세 개만 보는 거예요. 그쵸? 요거 세 개만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윤석열 탄핵 사유에 뭐 그 총을 쏘아라 그랬다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제목이에요. 제목. 윤석열이가 나중에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해갖고 뭐 내란 수괴죄 하면서 총도 쏘라 그랬고 이런 거는 나중에 형법상으로 책임질 일이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국무회의도 없어서 위헌, 잘못됐다, 헌법 위반, 포고령도 헌법 위반, 거기에 뭐 국회의원들 뭐 끄집어내고 뭐 해라, 요 세 개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야 이거는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국무회의 조태열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그건 사실상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한덕수도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얘기하고, 지금 포고령도 이거 거의 전두환 때 만들었던 무슨 포고령이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거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계엄령을 선포하면요 국회에다가 송부를 해야 돼. 계엄을 선포했다. 그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냈잖아.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걸 안 보내고 우리 모두 국회는 받은 적도 없고 전부 YTN 보고 알았잖아. 전부 절차상 하자, 계엄령 자체가 위법,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역할이 사실상 탄핵 사유다. 여러분들이 요거만 좀 나눠서 보면 돼요. 탄핵 헌재에서는 징계를 하는 데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속시켜라 이거는 형법상 징계야. 형법상 법의 잣대로 체포하는 거고, 헌재는 징계 사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왜 그러면 최상무기가 제가 큰일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최상무 못 믿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상무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최상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플랜은 뭐였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덕수를 민주당이 즉각 탄핵한 건 잘한 거죠. 왜? 한덕수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놈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뭐죠? 최상목이에요. 그러면 국힘당이나 지금 현재 국힘당이나 윤석열의 입장은 뭐냐? 6개월만 버티자였어요. 탄핵, 여러분도 알죠? 탄핵 소추가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재는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된다야. 그렇잖아요. 180일 안에 마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헌재법 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면 6인 체제가 유지되고, 그러면 6인 체제가 유지되면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거나 그러면 사라다로 하고, 사실상 6인 체제에서 내린 결론을 얘네들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죠.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결국은 6개월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4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잖아. 그럼 어떻게 해? 헌재가 사실상 4명이야. 4명이면 사실 이 윤석열 탄핵 심리가 중지가 돼.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해? 그냥 권한 대행 체제로 윤석열 임기까지 가는 거야. 가서 그 안에 이재명 당대표의 대법원의 최종 확정까지 나오면 얘네들은 정권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본 거지. 얘네인데 최상무기가 찬물을 약 끼얹었지. 얘네들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국힘당도 헌재의 어떤를 공격을 하고 이 탄핵 심리를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극히 반대를 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최상무기가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여당에서 한 명 임명한 사람 조상원이랑 국힘당 민주당에서 임명한 정계선 판사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한 거야. 그럼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은 누구죠? 우리 마상혁 이분은 좀 있으면 임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판사들이나 법원에서는 마은혁 이 판사들이나 법원에서는 윤석열에게 여러분들 이를 갈고 있어요. 판사들이 여러분들 절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검사 독일체 이런 집단과는 조금 멀어요. 개개인이 좀 말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인데, 이번에 윤석열 체포 사살 리스트에 김동연 판사가 있었어요. 그 김동연 판사가 있을 때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를 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권이 침해되고 수많은 간첩 조작 이런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판결이나 어떤 일들이 많았을 때 재판부가 어떤 성명을 발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윤석열에 관해서 이 국정 내란 수계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선관위도 대부분 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단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번에 공수처가 잘한 게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신청했어요? 서부지법에 했죠. 서부지법에다가
그 윤석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국힘당이나 권난동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중앙지법의 사건을 왜 그 서부지법에 했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죠. 서부지법원장이 정계선이야. 몰랐지? 서부지법원장이 정계선이야. 이번에 헌법소장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는 생각해봐. 서부지법 왜 그러냐면 한남동 관할이야. 한남동도 서부지법 관할이야. 그렇잖아. 한남동도 서부지법 관할이고 용산도 서부지법 관할이야. 그래서 옛날에 용산 앞에서 대진년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잡혀가갖고 재판받은 게 서부지법이야. 서부지법에서 어떻게 했어? 대진년 애들 전부 구속영장 기각했잖아. 그렇잖아. 대진년 학생들 용산에서 집회하다가 거기 안에 관저 들어갔다가 전부 잡혀가갖고 서부지법에 끌려갔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니까 서부지법에서 전부 각하시켰잖아. 응? 그래서 이게 아다리가 잘 맞을 거야. 지금 현재의 지법원장이 정계선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정계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시작된 것이지 어제 전까지만 해도 서울 서부지법 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도 좀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최상목이가 처음에는 왜 3명을 임명을 다 하지 이 새끼가 그 2명만 임명했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욕하고 저쪽도 욕했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봐요. 최상목이가 2명을 임명함으로써 8인 체제가 됐어요. 8인 체제가 되는 순간 이 탄핵 심판의 심리는 엄청나게 속도가 붙는 거예요. 왜? 헌재에서 정하고 있는 7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먼저 채웠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힘당의 모든 논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6명으로 끌다가 4월달까지만 버티면 2명이 퇴임하니까 4명이면 아예 심리 자체를 못하니까 180일만 버티자 이거예요. 끝난 겁니다. 8인이 되는 순간 이 탄핵 심판 사건 왜 이번에 국힘당이 추천한 조상원이도 내란 이 계엄령은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머지 1명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님은 어떻게 되냐? 마은혁 재판관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권한대행 최상목이가 임명권자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관 9명은요.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이 추천을 해갖고 총 9명이 어떤 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서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죠. 사실상 뭐 2권 분립인데 입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그래서 대통령령이 3명,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3명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 조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법부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미 국회에서 투표까지 다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요 15일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5일 안에 헌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헌재소장을 임명을 안 해. 국회에서 투표까지 해갖고 통과된 사람을 같은 헌재 재판관이야.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의장이 해주면 헌재에서 뭐 그래? 아니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투표해서 했는데 왜 임명을 안 하냐? 그러면 대통령 지금 권한대행 임명하시오. 이거 임명 안 하면 또 탄핵 쌓이고. 그러니까 이거 15일 안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9명 체제가 이번 1월달 안에는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야 저 새끼 왜 한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하고 한 명은 안 해?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판단은 기재부 관료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이런 분석은 뭐 제가 처음으로 해줄게요. 이 판단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 경제 관료의 머릿속에서 이거 애매하거든. 민주당이 최상목이를 탄핵할 수 없어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야 그래도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탄핵을 할 수가 있냐. 민주당도 이제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국힘당도 우리가 임명한 사람,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또 보류로 해놨어요. 합의를 해와라. 애매해요. 그쵸? 이건 뭐냐? 제가 보길 때는 지금 최상목이의 약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최상목이는 지금 자기가 탄핵되면 바로 내란 혐의자로 공모자로 체포될 거라는 가장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상목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윤석열 계엄령 내란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권한대행직을 유지해야만 검찰 수사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민주당에게 자기를 탄핵시키지 않을 방법이 뭐 있고 국힘당도 어떤 반항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한 게 한 명이에요. 나머지 1명은 자기가 여야가 합의해갖고 와라라고 했지만 자기도 합의가 된 걸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합의가 됐으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쵸?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표결로 이미 합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됐는데 그걸 자기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합의 처리하고 하고 오라는 거는 일단은 국힘당의 그 반발을 좀 자제시키려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처음에 우리 측이 먼저 반발했잖아. 왜 3명 다 임명 안 해갖고 이 상황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국힘당이 더 반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듣죠. 응? 이거 잘한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처음에 우리 쪽에서 막 왜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저 새끼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국힘당이 더 난리를 쳐. 그럼 잘한 거야. 왜 그러냐? 지금 한간에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최상목이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최상목이가 제일 아킬레스가 뭐냐면, 그때 최상목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지금 어떤 물증을 확보를 하고 있냐면,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랑 경제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인가요? 쪽지를 줬어요. 쪽지. 그 쪽지가 뭐냐면 비상입법회의 자금을 준비하라야. 비상입법회의 자금을 준비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국회를 해산시킬 거니까 국회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막 국보위 같은 거 있잖아. 전두환 때 국회를 대신할 만한 어떤 뭐 학자가 됐든 저쪽에 뉴라이트 애들이 됐든 걔네들이 일할 때 보수를 지급해야 되잖아. 그쵸? 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걔네들한테 지급할 돈을 준비하라는 그 쪽지를 받아요. 근데 최상목이가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 쪽지를 받은 최상목이가 그날 계엄령 때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요. 바로 간부회의.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갖고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보에게 이 쪽지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으면 찢어버리겠죠. 상식적으로. 만약에 윤석열이가 나한테 누구 다 잡아들이라 그러면 미친 새끼 아냐고. 그 홍장원 1차장 같이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와버리든가. 근데 이거를 지가 장관이면서 차관에게 이 쪽지의 내용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실행하라는 거죠.
실행하라는 거잖아. 차관은 실무자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윤석열이가 준 쪽지를 차관에게 줬다라는 거는 차관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라라고 한 거, 진행시켜라는 건데, 더욱더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기재부는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기 전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대. 근데 최상목이가 그 당시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때 국회에서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소리를 듣고 간부회의를 전부 해산했다라고 했어. 그 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분명히 윤석열이가 준 쪽지에 대해서 자금 확보 계획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건 내란 완전 공범의 수계의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자료 쪽지를 누가 갖고 있다?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을 위해서 차관보에게 줬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유지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내란 가담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특검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윤석열,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나갔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대요. 엄청난 배신감. 왜 그러냐? 최상목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대 법대 윤석열 3년 후배예요. 윤석열 3년 후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상목이 그랬대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캠프부터 이미 윤석열은 기재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안에 들어서 옛날에 안종범이 했던 거 있죠. 경제수석. 이 정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옛날에 내가 최상목에 대해서 좀 읽어본 게 있는데,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을 했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을 하면 사실을 준비하는데 얘가 행시를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얘가 그 전공 과목 말고 뭐 교양 과목 같은 거 듣다가 이제 경제학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제학 박세일 교수인가요? 박세일 교수 맞나요? 이 박세일 교수라는 우리 좀 진보적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갖고 경제학으로 돌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가 굉장히 똘똘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경제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면 너가 출세가 보장되지만, 네가 행시를 준비해갖고 경제를 공부하면 80억 인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갖고 얘가 경제학도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여기저기 도는 소리가 뭐냐면, 최상목은 윤석열이가 최상목을 좋아했지 최상목은 찐윤이 아니래요. 윤석열이가 최상목을 굉장히 서울대 자기 3년 후배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지 최상목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최상목이가 윤석열을 그래도 고마워했던 이유가 뭐냐? 최상목이가 어떤 놈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비서관이었어요. 안종범이 밑에 있던 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까먹으면 안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이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 놈이 바로 최상목입니다. 그 최상목이가 뭘 했냐면 미르재단을 설계했잖아요. 그 미르재단을 설계할 때 왜 이놈만 구속을 피했냐? 윤석열이 빼준 거죠. 우리 상목이 이쁜 3년 후배 상목이가 미르재단에 딱 엮여있네? 왜 얘가 안종범 경제수석도 구속되고 다 했는데 왜 최상목이만 미르재단의 실질적으로 설계자인데 왜 얘가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윤석열이 빼줬잖아.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윤석열이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최상목의 지금의 행보,
뭐 갑자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NSC를 소집을 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막 그 군부대를 시찰을 하고 한덕수도 안 그랬거든. 응? 한덕수도 뭐 NSC 소집 이런 거 안 했거든. 뭐 갑자기 대통령 행보를 막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모피아의 나라잖아요. 응? 지금 최상목 배후에는 그룹 총수들과 함께 그 기업들의 고문 변호사들 있잖아. 그런 집단들이 있다. 내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집단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관료 모피아 뒤에는 재벌의 법무팀을 지탱하고 있는 판검사 출신들. 걔네들이 이제 최상목 뒤에서 이번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된다. 교수 그룹들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스크는 뭡니까? 윤석열이거든요. 누가 봐도 윤석열이거든요. 응?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 코리안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려면 헌재 소장들을 빨리 임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개 최상목이가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도 있어. 썰이야. 이거 썰이야. 혹시나 썰이니까 들어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 최상목의 인맥을 뒤져봤더니 최상목이가 아버지같이 따르는 교수님들 몇 분이 있대요. 최상목이가 아버님같이 따르는, 그러니까 최상목의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분들이 민주진영 사람들이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상목이한테 전화해서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큰일 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민주당도 접촉을 많이 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표정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상목이를 비판을 하지만 아까 이재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순간 저쪽의 계획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쟤네들은 헌법재판 임명 안 내고 누가 탄핵되든지 계속 버티면 헌법재판관만 임명이 안 되면 계속 윤석열 이 탄핵 사건이 심리가 안 돼서 180일 버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그치. 그러면 3명 임명해야지. 아까 방송을 안 들었네. 한 명은 이제 왜 그러냐면 기계적 균형을 맞춰놓고 한 명은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어차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알거든요. 왜? 최상목 법대생이에요. 굳이 자기가 민주당 요구대로 3명을 다 임명을 할 경우에는 완전 국무회의에서 작살이 나니까 기계적으로 한 명씩 임명하고 그렇게 한 거죠. 한 명 15일 안에 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윤석열 그 체포영장을 발행한 판사가 이순영 판사죠. 이순영 판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원랜드 권난동이 사건 무죄를 때려준 사건이잖아요. 원래 이런 사건에 체포영장을 발행하거나 그럼 뭐 좌파 판사 우리법연구회 하면서 지랄들을 합니다. 권난동이가 이순영 판사를 욕을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권난동 이런 좌파 판사들이 우리 법원 사법 체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원이 돌아갑니까? 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순영이가 자기 강원랜드를 무혐의 준 판사라서 이순영 판사를 욕을 안 해. 얼마나 이 난동이가 판사 공격하는데 난동이가 원래 1위예요. 1위. 그쵸? 왜 그러면 난동이가 검사 출신이라서 판사 공격 잘하거든. 근데 절대 이순영 판사 욕을 안 합니다. 은인이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게 쌍특검 여러분들 의미 없어졌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 쌍특검 의미 없어졌고요. 윤석열 탄핵되면 그냥 다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국회 합의해갖고 국정조사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시작됐습니다. 지금 45일간의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가 45일간의 대장정이 올라가고 2월 13일까지예요. 거의 이제 국정조사 기간과 윤석열 탄핵 심리가 맞물려지는 시기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상설특검을 최상목이가 의뢰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더 이제 푸시를 하면 되겠지만, 이제 사실상 지금 아마 지금 권난동이랑 얘네들 답이 없을 거예요. 응? 오죽하면 얘네들이 여러분들 집단, 근데 얘네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새끼들 진짜 싸가지 없더만.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 어디서 사퇴하라고 지랄을 하고, 응? 응? 집단 반발을 하고, 응?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게 아팠던 거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국힘당에겐 치명타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죠. 응? 내가 다 반발하는 건 좋아. 지네 어차피 그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최상목이가 얘네들 집단 사퇴를 한다 그러면요 즉각 수리해야 돼요. 왜? 윤석열이가 직무들이 정지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김건희 심리 경호하나? 난 제일 웃긴 게 누구냐? 이 새끼 누구죠? 방통위원 권한대행 이름 뭐죠? 그 김권한대행 누구야? 뭐죠? 김태형인가요? 이름 누구예요? 좀 알려줘요. 김태규. 나 제일 웃겨. 김태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그런 거는 임명하면 안 됩니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가 사표를 냈어.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지도 권한대행이야, 이 비웅신이. 지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면서 지가 마음대로 임명을 하다가 개판된 거 아니야. 아니 지도 권한대행이라니까. 그럼 지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회의해갖고 꽝꽝꽝 한 것도 아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리고 걔는요 원래 방통위원장은요 국무회의에 참관인이지 원래 멤버가 아니야. 걔는 안 와도 별로 상관없는데 참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제일 웃긴 건 정진석이나 이런 인간들 사표를 냈잖아요. 이 등신들아, 사표를 내려고 하면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그거를 그때 말리면서 사표를 내야지. 권한대행이 아이고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사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대통령실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하극상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데 어디서 비서실 따까리 새끼들이 사퇴하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어디서 비서실 따까리 새끼들이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합니까? 어디서 집단 반발을 합니까? 하극상에 항명에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 새끼들은 계엄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던 새끼들이 이제 와갖고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했더니 윤석열만 충성하는 이런 더러운 새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공수처가 이제 6일 안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한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3일에서 4일 사이로 봅니다. 지금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3일에서 4일 날 일이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일모르에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요. 그래서 낮에 체포하러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그 이게 지금 윤석열 그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어요. 이 체포영장은 잘못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내가 제일 한심한 게 법률가들이 법률을 몰라요. 지금 윤곽근이나 주변에 석동현, 윤곽근, 김홍일 하나같이 법률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이가 낸 이 체포영장이 권한쟁의 심판인데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예요. 근데 이번 체포영장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윤석열 개인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소추의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얘는 피의자 신분 개인 윤석열을 체포영장을 한 건데 권한도 잃은 놈인데 무슨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윤석열이가 무슨 그 대통령의 직무에 그 피해가 왔다. 이건 말도 안 되서 이건 기각.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여러분들 대부분 율사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역대 법사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사위 제일 잘했다고 늘 우리가 역대 법사위에서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박영선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요? 정청래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법사위에서 법률가가 아닌 박지원, 박영선, 정청래 이런 분들이 더 빛날까요? 응? 여러분들 왜 더 빛날까요? 밖의 세상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 검사 판사 출신들이 법사위에 있으면요, 법 안에 법률, 헌법이라는 것도 국민의 법감정이 있는 것이고 헌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법이 위헌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밖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갖고 법사위에서 논쟁을 하니까 늘 엉뚱한 짓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요, 헌법재판소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헌법의 최종기관이죠. 그렇죠? 헌법의 최종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장 누굽니까? 다 판사 출신, 오래된 판검사,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헌법재판소장 하죠. 헌법재판관 하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대부분 판사 출신이 하죠. 외국은 어떤 줄 아세요? 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합니다. 세상의 80%를 평생 세상의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헌법의 법 문구만 보고 판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종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선거를 관할해야 되는 국민들과의 가장 밀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민간 교수들이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법 감정과 국민들과 함께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판사 생활 30년, 검사 생활 30년 하다가 밖에 나오면요, 군대 제대한 30년간 군인 생활하는 사람이 사회에 와갖고 사기당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요. 왜? 30년 동안 왕으로 살았거든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방망이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구속 또는 불구속, 유죄, 길트 또는 무죄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검사, 좋은 판사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헌법의 마지막 최종 보류나 이런 거는요, 적어도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법 감정,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의 적용, 무조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법은 누가 봐도 지금 시대에 어긋나고 이게 위반됐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무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바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빨리 가죠. 빠르게는 설 전에 윤석열 탄핵 심리가 끝난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아무리 늦어도 2월달 안에는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신임도, 특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안 요소가 윤석열 이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달려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헌재 재판관님들이 가장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5월달 안에 열립니다. 60일 안에 열려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국민들이 국힘당은 더 이상 정권을 주면 안 된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토를 하고 이재명 악마를 지켜도 그래도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적어도 대통령 되는 놈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구속, 그 다음에 윤석열 계엄령,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진정한 엑스맨들이 누구였나 찾아보면 첫 번째, 저쪽은 이준석의 공이 제일 큽니다. 이준석이가 나 빨리 나 빨리 탄핵 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6명이 탄핵 심리를 하게끔 물꼬를 터준 게 이준석이에요. 그렇잖아? 여태까지 우리나라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헌재에다가 나 빨리 방통위원장 복귀해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했더니 헌재가 받아들였어요. 그 덕분에 윤석열 탄핵 심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날 또 준비기일이 잡힌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엑스맨들이에요. 두 번째 엑스맨 추경호가 계엄 선포 때 국회로 오지 말고 당사로 직결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흔적은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호 개인의 문제 같죠. 여러분들, 추경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권난동 국힘당 의원들 대놓고 윤석열을 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공범의 행위를 자처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 5월달 대선 열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힘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요, 헌재에서 얘네들을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08석이 공중에 날아갑니다. 제가 감히 예상합니다. 2025년은 국힘당 정당 해산이 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108석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쵸? 정당 해산이 되면요, 국회의원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그 정당이 없어지니까 108석은 날아가요. 쟤네들 그걸 몰라요. 저 등신들은 지금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올 줄 알고 차곡차곡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아갖고 180일만, 물론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180일만 지나면 사실상 판결이 없어서 다시 복귀도 안 하면서 버티려고 한 거예요. 응? 그쵸? 그런데 최상목이가 임명을 하면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빠르면 1월 말, 2월 뭐 이번 달 안에도 이제 뭐 합류가 되고, 뭐 이거 또 심리할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딱딱딱. 2월이면 뭐 좀 신중을 가해서 나온다고 하면 대선은 늦어져서 5월입니다. 민주당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런 내란 공범 정당들 당연히 어떻게 되죠? 특검. 내란 특검 다시. 공수처의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미진하다. 정권만 잡으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진짜 현명한 년이면 오빠 이번에 그냥 특검 받아. 나 각오돼 있어. 그리고 오빠 임기 말에 나 그냥 사면해줘. 그러면 그냥 사실 끝나는 일이었어요. 특검을 거부하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측이 정권 잡으면 다음에 특검하면요 얘는 죽습니다. 응? 내가 계속 특검 받으라고 내가 진짜 얘기했어. 야, 니들 나중에 정권 교체하면 특검 받으면 죽을 텐데, 응? 이거는 없어지는 사건이 아닌데 왜 안 받냐?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쌍특검 통과되면 좋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더 무서운 특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역사는 묻고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놈들 묻고 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국힘당이 결정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책 잡힌 게 뭐냐면, 내란 국정조사마저도 반대표 던지는 애들이에요. 내란 국정조사. 응? 그리고 내란 수계 체포영장이 적절치 않은데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지금. 응?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권난도이가 마치 뭐 지지층 결집시켜갖고 뭐 뭔가를 방어를 잘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권난동 말 한마디,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의 말 한마디, 지금 권영세 말 한마디가 지금 계속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 기록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권 잡는 순간 국힘당은 위헌정당, 국헌 문란 정당, 청구하면요 이석기 내란 선동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습니다. 얘네들은 내란 친위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한 놈들인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냐.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했어요. 윤석열이는 정상적으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즉각 체포를 했어야 돼요. 합참의장이나 바로 계엄령 해제 이후에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가 갖고 있지만 군의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잖아. 윤석열 바로 체포했어야 돼요.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야,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는 탄핵이 됐다고 하지만 그 밑에 애들이, 한덕수나 얘네들이 왜 권력을 잡아?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공범들은 사실상 바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싹 잡아가서 전부 이 새끼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새로운 쿠데타 진압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친일 쿠데타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정광훈이 저런 애들 여러분들 그냥 냅두세요. 응? 그냥 놔두세요. 쟤네들은 그냥 내란 선동, 이석기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석기는 내란 선동했다가 7년형인가 받고 지금 사면당했죠. 얘는 지금 윤석열 계엄령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새끼는요, 쟨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국힘당은 제가 역사 속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러죠.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국힘당이 아마 탈당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눈치 까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기 전에 얼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당 해산할 때 거기에 속해 있던 의원들까지 명단에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108석. 그렇게 되면 108명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108명이 공중에 뜨면 어떻게 돼?
부산은 이미 뒤집어졌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헌뿐만 아니라 저것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이, 쟤네들 어차피 영남 지역이나 서울은 우리가 다 뺏어올 수 있고 영남 지역이나 저쪽 어차피 쟤네들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말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해요. 지금 14,000명이 보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방송이 버퍼링 때문에 폭파가 돼요. 여러분들 또 모이겠죠? 14,000명이 모일까요? 절대 안 모입니다. 한 번 망한 정당은요, 나갔다가 다시 모이라고 하면 다 안 모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야 국힘당이 윤석열이가 돌아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나가면 배신자 소리 들으니까 지금 같이 있지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갖고 쟤네가 공중에 분해가 돼버리면 절대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늘 원했던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정말로 진보당이나 어떤 뭐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으로 매김할 수 있는 누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진정한 보수 계멸의 선봉장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정광훈을 왜 그냥 냅둬 이유가 있어. 지금 들어와갖고 다 들어봐. 이해가 안 가면 오해를 하든가.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보수라고 하는 집단을 괴멸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심층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 진짜 보수도 있다라는 걸 봤어요. 뭘 봤냐? 나름 대한민국의 보수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보수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국힘당은 그런 나름 보수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정광훈이나 이런 극우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보수도 여러분들 주류가 교체될 거예요. 제가 보면 이번 기회에 보수의 주류가 교체될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친노 친문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듯이 보수도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들과 어떤 저런 개독교 정광훈 주변의 극우들이 보수의 중심을 이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어떤 큰 사태를 겪으면서 나름 정규재 씨나 이런 나름 보수적 우리랑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수라고 이름을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만나갖고 국회의 논의의 전장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에 저는 좀 느낌이 와요. 아마 지금 권선동이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나갈게요. 쟤네들이 이제 한 방 맞았죠, 최상목이한테. 그렇죠? 최상목이한테 한 방 맞았잖아. 뒤통수 빡 맞았잖아.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쟤네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개헌을 던집니다.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개헌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든지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개헌을 던집니다. 제가 계속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종 보려는 개헌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 또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갖고 어떻게든지 이 대통령과 정당을 분리하는 정책을 쓸 거예요. 뻔하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나서 쟤네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내주고 다시 저것들이 그나마 재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박근혜랑 국힘당을 분리시켰던 거예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윤석열을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쟤네들이 지금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체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윤석열과 국힘당 즉 보수는 이제 별개다. 이제 심각한 정치적 선긋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보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떠들 게 뭐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대하다, 비대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한경호도 합세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조중동, 한경호 할 것 없이 다 떠들 거예요. 제가 정답을 한번 얘기했죠. 개헌도 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절대 뭐든지 정권을 뺏긴 다음에 저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돼요. 개헌을 하더라도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개헌 좋죠. 대선이 먼저다.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개헌해야 돼요. 지금 87 헌법에 맞지 않는 법들도 많고,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나 지금 국힘당의 난동을 부릴 때 우리가 법이 이렇게 허술해? 국회법도 이렇게 허술해? 너무 강제 조항이 없잖아. 특히 대통령이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특히 뭐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 국회에서 상설특검 준비가 되면 대통령실은 국회에게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야 된다. 며칠 안에, 이런 게 없어, 규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법 같은 것도 좀 세밀하게 좀 잘 해갖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국정조사에서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수처법도 좀 미진한 것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개헌을 던져도 그래 개헌 땡큐, 근데 대선이 먼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뭐든지 저들이 원할 때는 우리는 권력을 우리가 잡았을 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사실 국힘당이 망하는 징조는요, 사실 20년부터 비상 경고등이 켜졌었어요. 국힘당에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2008년 이명박 때 81석을 얻습니다. 엄청나죠? 수도권 125석 중에 2008년도 이명박 때 81석을 얻어요. 그 이후에 2012년 때 43석을 얻어요. 2016년 총선 때 35석을 얻어요. 2016년 우리 그때 서초동 촛불 집회에 이어서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우리가 그 총선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6석. 점점점 수도권에서 이미 국힘당은 죽는 존재였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19석 얻습니다. 125석 중에. 이미 국힘당은 영남 지역 정당으로 다시 회귀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된 반성과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로 민정당으로 돌아갔던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이미 망한 정당의 징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어디 윤석열이라는 근본도 없는 걸 데리고 와갖고 용병을 데리고 와갖고 대선 치러갖고 해먹다가 이 사단이 났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저는 계속 얘기하죠. 검찰 우리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죠. 떠들고 검찰은 이제 그 어디서도 국민에게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은 작살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힘당은 작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 됐어요. 저는 검찰을 이렇게 비대하게 하고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준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승만 정부 때의 가장 큰 힘은
그 당시에는 중정이 갖고 있었죠. 중정과 경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때는 여러분들 군부 독재 하에서 검사들과 경찰은 시다발이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군부 독재 때는 경찰과 검찰은 그냥 시다발이었어요. 모든 안기부와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와 군부가 사실상 모든 중심 국정 운영의 역할을 하고 검찰은 시다발의 역할이었죠.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비대해지기 시작했냐면 문민정부 이후 80일 항쟁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노태우가 이제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 전에는 안기부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뭐 암살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국회에서 뭐 선거가 진다던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조중동이 엄청난 팽창을 하잖아요. 조중동의 권력화와 검찰의 권력화는 문민정부 이후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 하에서는 검찰이나 조중동은 그냥 정권의 나팔수, 조중동은 까라면 까 이 새끼야 그러면 정권의 나팔수, 검찰도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그러면 검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갖고 뒤지게 맞고, 그렇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 민문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제 저랬대요 몰래 자료를 넘겨줘갖고 조중동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에게 정치인들을 사실상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주기. 왜 그전 같으면 잡아가갖고 두드려 패면 되지만 그걸 못하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대신 보복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언론이 어떤 비리나 도덕적 결함을 얘기를 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주면서 이제 점점점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일이 검찰에 의존하고 언론에 의존을 하면서 검찰과 언론이 같이 큰 거예요. 그렇죠? 검찰과 언론이 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중동과 조선일보와 검찰이 특수부가 만나면 그 어떤 정치인 하나 그 어떤 정당 하나 작살내는 건 일도 아닌 게 바로 통진당 해산입니다. 그렇죠? 통진당 해산. 조중동이 막 간첩 검찰이 발표하면 조중동이 용공사건 막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김영삼이가 정권을 잡는 게 과정을 보면 3당 야합을 하죠. 민정당 그 당시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민정당, JP의 무슨 자민련 이렇게 해갖고 민자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노태우 새끼가 민자당을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거리였냐면 우리가 양김 분열에 의해서 87항쟁이 빗발해 버렸죠.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서야대가 됐던 거예요. 여서야대가 되면서 노태우를 견제하라고 사실상 했었어요. 근데 여서야대의 전국을 깨기 위해서 3당이 야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서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가 돼버리죠. 그때 이제 김영삼이가 이제 하나회를 척결하고 여러분들이 막 아는 것들 많죠. 그때 김영삼이가 가장 사실 정치 야화를 좀 말씀드리면 김영삼이가 내심 정리하고 싶었던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김영삼이가 정리하고 싶었던 새끼가 있어요. 첫째 하나회는 정리를 했죠. 누구냐면 민정당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했던 민정당 세력들 3당 야합 세력 중에는 민주당 세력, 자민련 세력, 민정당 세력이 있었잖아. 전두환의 민정당 세력을 척결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통장실명제가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군부 독재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인간들의 축출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랑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야, 너 뭐 했는데 재산이 몇백억이야? 그러면 스스로들이 이제 공직에 나오지 않게. 예. 이해가 가세요? 그때 생긴 거예요.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민정당, 그러니까 민자당 안에 3당 야합한 정당 안에 하나회 척결은 군부를 척결한 거지만 그 군부의 옷을 벗었던 군인들이 민정당에 배지를 달고 있었잖아. 그쵸? 군부에 남아있던 새끼들은 척결했지만 군인이면서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을 척결하는 게 1순위여서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주의 시절 군부 독재 시절에 부정부패로 엄청난 땅과 재산을 얻었던 놈들을, 그게 바로 여당 내 다수파가 민정당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놈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두환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여러분들 통과시켰죠. 그때 5.18 특별법을 김영삼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그때 이제 JP와 결별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민자당을 하면서 삼장 야합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JP가 김종필이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해요.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했나? 자민련이라고 나중에 뭐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JP랑 이제 어긋나면서 그 신당 창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방선거에서 깨져요. 1995년에 김영삼 그러니까 민정당계도 숙청을 하고 자민련을 떨궈져 나가니까 구민주 계열만 남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딱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던 게 5.18 그때 특별법이었던 거예요. 5.18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지방선거 패배를 국면 전환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정치적.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검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특별검사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 그때 이제 특검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구 동교동계와 이제 금이 가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손을 잡고 탄핵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정치가 늘 좀 약하고 그럴 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검찰의 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졌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근혜 때는 여러분들 몰락하는 걸 보면 박근혜는 뭐를 의존했어요? 박근혜는 국정원을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시작부터 대통령 취임부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기억나세요?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시작을 했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최동호 검찰총장이 수사하다가 검찰총장 찍어내기 하면서 그때부터 정통성이 없어갖고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었잖아요. 그쵸?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에 의존했던 거예요. 딴 정부들은 다 군부들에게 뭐 박정희 전두환은 군부 독재 안기부 막 이러다가 얘는 국가정보에 얘기하다가 사실 마탱이 가고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다가 이제 검찰이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디 검찰이 국정원장을 구속시킵니까?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고 뒤지죠. 이제 시대가 변한 거였죠. 여러분들 벌써 이제 검찰이 얼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보다 검찰의 영역이 더 커진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예전 같으면 국정원장을 어디 검찰이 잡아갑니까?
소리 소문 없이 마티즈 타고 뒤지러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국정원을 이제 검찰이 예전에 무서워했는데 사실상 이제 소나기에 넣으면서 국정원장도 체포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박근혜가 몰락을 보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 혼외자 문제 터뜨려 갖고 검찰을 총장직에서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던 윤석열도 좌천시켰던, 그러면서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귀신에게 충성하는 윤석열이었죠. 그때 이제 나중에 막판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가 검찰 라인을 장악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가 터뜨리니까 조선일보와 같이 전면전을 붙다가 뭐 그 당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송희영 주필 사실상 뭐 엄청난 전면전을 했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실수가 뭐냐면 적폐들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진 게 가장 청산돼야 될 검찰에게 적폐청산을 맡기면서 검찰이 정권을 잡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뼈가 아파요. 검찰에게 적폐청산을 맡겼던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이가 그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올라가고 그 검찰의 어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걸 보면서 노골적인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을 알았고 공수처를 설치했고 그때 서초동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당이 결국은 의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 제가 늘 평소에도 얘기했던 거죠. 정치는요, 국회는 싸우는 장소예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좁히고, 그래서 둘 다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한 발짝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이뤄갖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의회와 정당에서 해결할 일들이 언론에 폭로를 해서 상대방 정적 주기에 나서고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실상 이제 검찰권이 정치권을 우습게 보게 생긴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박정희 쿠데타랑 똑같은 겁니다. 1960년도에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하야가 된 다음에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은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했던 군부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갖고 엄청난, 그냥 1960년도에 가장 선진화된 문화와 선진 문화와 가장 엘리트 집단은 군인 집단이었거든요. 그 집단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저것들은 맨날 먹고 살면 거지꼴을 모면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맨날 싸움들이나 한다라고 해서, 왜 군인들은 찝차 차 몰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을 우습게 보고 군인들의 엘리트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검찰이 똑같은 겁니다. 검찰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정치권을 마구 휘젓고 난도질을 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우스워 보였죠. 지나가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검찰이 늘 망나니 역할을 했던 새끼들이 이제는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이런 희대의 어떤 진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인간이 나타나면서 지네가 권력까지 넘봤던 거예요. 정치권 적폐청산하면서 수사해봤더니 자기네들보다 옳은 놈들이 없거든요. 지네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저는 국힘당은 반드시 정당 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1년에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자유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렇죠? 얘네들 국힘당은 이 자유당의 후세임은 분명하잖아요. 1951년 자유당을
전쟁 중에 이승만이가 창당을 하고 1960년 4.19 혁명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거의 12년 동안 집권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민주공화당, 이놈들은요 자유를 억압하고 공화정을 반대하는 새끼들이 정당명은 민주정의당, 민주공화당, 자유당 이런 말들은 잘 써요. 박정희가 사실상 쿠데타 5.16 쿠데타를 1961년에 일으켰지만 정당 창당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은 1963년에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화당을 가지고 다 헤쳐먹다가 결국은 총 맞고 죽은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라는 더한 새끼가 나타나죠. 전두환이가 만든 정당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정당이죠. 민정당은 전두환이가 5.18 학살을 한 다음에 1981년도에 만듭니다. 민정당. 결국은 87 항쟁으로 사실상 민정당이 무너질 것 같지, 거의 무너졌지만 6.29 소기구 선언을 통해서 사실 그 명맥을 이어가다가 3당 민자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갖고 그 명맥을 이어갔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민자당을 만들다가 얘네들이 이제 JP가 나가고 분열이 그 3당 민자당이 분열되니까 얘네들이 또 다시 만든 게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이었고 그 다음 만드는 게 한나라당, 그 다음 만드는 게 새누리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 잣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윤석열 계엄해제에 찬성한 놈들도 18명밖에 안 되고 이 정당은 해산돼야 될 정당이고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떤 반대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을 하니까 원천 무효라를 외쳤던 인간들이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대행 체제가 원천 무효라고 쟤네들 국힘당은 외쳤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은 한덕수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최상목이를 인정해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한덕수를 인정하는 건데 왜 최상목이를 또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 정당은 구제불능이에요. 너무 오래 갔어요. 해방 이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결국 군부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한 진작 없어져야 될 정당이 결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그 군부 독재의 반공의 힘으로 여태까지 87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을 잡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그 이후에는 국힘당 정당 해산, 우리 이거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국민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있는 이유는 국힘당이 존재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만 해산시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선진국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해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사회 대개혁의 출발은 국힘당 정당 해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힘당이 이 땅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도 방해 세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거대 담론으로 뭐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사회가 왜 안 되냐? 늘 국힘당이 방해를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좀 왼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의 촛불의 광장이 굉장히 분노해 있다. 국힘당을 없애지 못해서 그래요.
국힘당이 없으면요 언론, 검찰 뭐 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힘당이 살아있는 한 모든 이 대한민국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